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임상의사가 아니고 생리학을 전공하고 있고 또 근감소증은 2021년 질병 코드가 되긴 했는데 아직 치료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근감소증의 정의, 진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직 특별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약이 또 나올 거를 기대를 하지만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다이어트, 엑서사이즈 두 가지가 있어서 주로 저는 그 엑서사이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엑서사이즈는 심장 재활 이외에는 그 수가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근감소증에 대한 향후의 그런 임상에서 역할들은 현재보다는 앞으로 이런 중요성이 좀 증대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소개해 드린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도 머리를 자꾸 쓰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막는 것처럼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 이거를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거를 잃게 되는데 그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 체중에서 가장 많은 무게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특히 일상생활 능력, 근육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임상적으로도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일찍이 우리가 유전적인 것, 타고나는 것이 있고 또 2차적으로 길러지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습관은 두 번째 천성이고 어쩌면 저희가 유전적인 내용은 저희가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는데 이건 올해 7월 달 기사입니다. 미국 제향군인 72만 명을 추적 관찰을 했는데 여기는 수명 연자에 관련된 8가지 생활 습관 아주 간단한 거죠.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자는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 등등입니다. 늦게 시작해도 효과가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40세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실천한 사람들은 무려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대 24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추적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암입니다. 두 번째가 심뇌혈관 질환으로 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올 코스 모탈리티의 네 번째 원인이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저희는 반대로 암 사망률이 1위고 심혈관 질환이 두 번째인데 미국은 심혈관 질환이 1등이고 암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전 세계에서 10대들의 신체 활동 실천율 거꾸로 1등이 남녀 한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 늘어날 것으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찍이 2011년에 덴마크 코펜하겐 의대 내과 의사인 닥터 피더스는 신체 활동 부족 그 자체가 질병이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심혈관 질환, 제2당뇨병, 우울, 치매 두 가지 암이 있는데 처음에 이것은 단순한 연관성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에 해당된다라고 대규모 메타 분석에서 보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같은 닥터 피더스는 여러 가지 암을 포함해서 26가지 다른 종류의 만성 질환의 치료제로서 운동이 처방된다라고 하는 에비던스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의 이니셔티브 혹은 슬로건은 운동은 약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건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헌트 스터디라고 해서 노르웨이
인구가 굉장히 적은데 한 50만에서 60만 명 노르웨이 사람을 대상으로 40년 이상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많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Exercise in Medicine이라고 해서 신체 활동에 혹은 정기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하고 특히 심혈관 질환에서 그 유효성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의학의 분야로 무빙 메디신이라고 하는 분야가 생겨나서 신체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단순히 체육 분야가 아니라 의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고 많은 성과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앞으로 우리는 고령화 사회를 거쳐서 곧 초고령화 사회가 될 텐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가파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유병률 중에 고혈압하고 당뇨가 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지만 내가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아는 것을 인지율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받는 것 그걸 치료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조절률, 적정 수준으로 혈압과 혈당이 조절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여기서 보시겠지만 고혈압은 반이 안 되고요. 당뇨는 3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뭔가 특단의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만 이런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나 사망을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최근 보고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가 잘 치료받으면서 꾸준히 운동하면 치매 위험도가 18% 줄어든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고요. 특히 이런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노인한테 거기서 얘기된 것 중에 4M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약물, 또 인지활동과 같은 멘테이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일상생활 능력을 포함한 모빌리티입니다. 내가 이동할 수 있는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가, 내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런 이동성의 장애는 처음에는 근육량의 감소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근력이 감소하게 되고 이어서 이런 기능의 장애가 오는 피지컬 퍼포먼스 감소로 이어지고 디세빌리티가 발생하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보고인데요. 이건 올해 8월 달에 실린 뉴스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신경과 김희진 교수 연구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79만 명을 12년 추적한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치매가 없는 환자를 12년간 추적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치매가 많이 생기는가 하는 걸 추적을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가장 큰 영향은 신체활동 부족이었고요. 4.4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70%가 여성이었습니다. 앞으로 왜 또 여성에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연구도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sarcopan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 age related 근육의 양이 줄고 근력이 줄고 일상생활을 하는 피지컬 퍼포먼스가 감소하는 것 그거를 근감소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은 여기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근육의 양을 측정하는 것, 두 번째는 근력을 측정하는 것, 그리고 근육의 기능을 측정하는 것. 이와 같은 걸로 처음에는 근육 양의 감소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근육 양뿐만 아니라 근력 그리고 머슬의 퍼포먼스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정의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두 가지 단계를 가지고 근감소증을 진단하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근육량, 그다음에 근육
근력, 그다음에 근육의 기능 가지고 이런 투스텝 알고리즘을 가지고 sarcopenia가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합니다. 이미 소개드렸습니다만 이런 sarcopenia에 대한 이해는 시간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쉬운 것이 게이트 스피드입니다. 걷기 속도요. 그리고 근력을 재고 그리고 낮은 머슬 매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 이거를 이제 최근에 sarcopenia로 정의하고 또 굉장히 많은 수를 한 번에 스크리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약자입니다만 다음 테이블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심플한 스크린 테스트가 있습니다. 점수화되어 있는 SARC-F라고 하는 간단한 설문지 테스트가 있는데 물론 주관적인 답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낮을 수 있지만 한 번에 예비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료는 두 가지입니다. 프로테인 다이어트, 적절한 프로테인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 근데 그중에 운동 중에서 에어로빅 엑서사이즈보다는 여기에서는 레지스턴스 엑서사이즈가 필요하고 일부 비타민 D가 치료로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SARC-F는 여기 있는 거 약자죠. 스트렝스. 그다음에 걸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데 불편함을 겪는가. 그다음에 계단을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가. 지난 1년 동안 낙상의 경험이 몇 번 있는가 하는 걸 가지고 스코어링 점수를 매겨서 1점 점수 이상이면 sarcopenia를 우리가 의심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sarcopenia 데피니션에 대해서는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 기준과 또 이런 포지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미국 거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복잡합니다만 맨 위에 보면 그립 스트렝스, 악력 가지고 근력을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덱사 가지고 림 매스를 측정하고 게이트 스피드 가지고 퍼포먼스를 측정해서 종합해서 sarcopenia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먼저 스크린일 거고 1차 예방이 중요할 거고 또 이어서 2차 예방이 따라와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되고 진단이 되면 레지스턴스 엑서사이즈하고 표준으로 하루에 체중 킬로그램당 1 내지 1.5g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과제로 분당 서울대학병원의 교수님이 팀을 이루어서 5년짜리 과제인데 나중에 이제 질병 코드가 나왔으니까 병원에서 여기에 대한 치료제로 다이어트 앤 엑서사이즈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임상 실험을 4년차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적인 엑서사이즈와 표준적인 다이어트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체형이라든지 우리 신체의 구성이 아시아 사람들은 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 워킹 그룹에서 매 5년마다 이제 아마 내년에 다시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2019년에 만든 컨센서스 업데이트고 후속판은 이제 내년에 제시되겠죠.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어디서 스크린을 하고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치료할까 하는 그런 클리니컬 세팅이 앞으로는 중요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커뮤니티 베이스로 이런 예방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 그런 게 이쪽 왼쪽 그 강의록에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참조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병원이라든지 혹은 상급 병원에서도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겠다 하는 플로우가 아까 아시안 워킹 그룹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2017년에 했던 연구인데 여기 아시안 올드 어덜트라고 했지만 한국인 970명을 대상으로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입니다만 우리가 근육의 양뿐만 아니라 근육의 질적인 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퀄리테이티브 머슬 매스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해서 이것이 단순한 근육량보다는 훨씬 더 sarcopenia를 진단하는데 진단적 센시티비티가 높다 이렇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감소증의 치료는 뉴트리셔널 서플리멘테이션 그리고 레지스턴스 엑서사이즈가 현재 제시되고 있는 거고 아직 파마콜로지컬 인터벤션은 시도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운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이 sarcopenia가 운동의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는가 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시스테믹 리뷰에서 보면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sarcopenia가 될까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에이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근육이 움직이려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필요한데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나 활성산소의 누적과 축적 등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고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이 sarcopenia 리스크가 있을까? 여기 당연히 이 올드에이지 그룹이 여기에 해당될 거고요. 비만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피지컬 인액티비티 당연히 여기 포함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클리니컬한 컨디션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체 활동의 저하는 여러 가지 시스테믹한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 이런 sarcopenia는 단순히 근감소증뿐만 아니라 이런 만성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만성 질환이 진행되면 다시 sarcopenia가 진행되는데 이거는 여기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제로 다뤄졌던 이런 치매라든지 그다음에 동맥경화라든지 제2형 당뇨병을 유발하는 또 다른 인자로 되기 때문에 treat the cause 보다 근본적인 단계에서 치료적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순히 근감소증은 모빌리티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더 많은 이슈를 받고 있는 노쇠 이런 프레일리티하고도 직접적인 연계가 있고 이것 또한 기본적인 언더라잉 바이오마커는 인플라메이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왜 운동이 이런 인플라메이션을 억제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비만의 경우에 비만도 인플라메이션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헬시 다이어트 그다음에 충분한 양,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는 비만 조직이고요. 오른쪽은 비만이 되어서 비만 세포 사이즈가 커진 그런 상태인데 보통 이런 비만 조직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아디포카인이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비만 세포인데도 이런 푸어 다이어트 그다음에 피지컬 인액티비티일 때는 예를 들면 이쪽에는 M2 마크로페이지가 와 있지만 이건 M1 마크로페이지 인필트레이션이 나타나게 되고 T셀이 액티베이션 돼서 이렇게 피지컬 인액티비티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많이 생기는 걸로 여러 결과에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의 릴리즈를 억제한다는 것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근에 비알코올성 간질환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sarcopenia가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전혀 다를 것 같지만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요. 최근에 6월 달에 보고인데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한테 건강 근육을 키워주면 간 섬유화가 예방된다. 그리고 근육의 퀄리티, 양도 중요하지만 퀄리티가 중요해서 이 환자군에서 신체 활동이 떨어져 있거나 근육의 기능이 감소한 사람은 위험도가 2.8배 증가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약 20년 전부터 근육은 단순히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으로도 알려져 있고 지금 수백 종의 호르몬들이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호르몬 중에서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 중에 여기 아이리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거기 좀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진행한 거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미래의학은 예측하는 것, 이게 미래의학의 한 방향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육에서부터 나오는 호르몬 중에 sarcopenia를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의 캔디데이트가 있을까?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충분한 그런 결과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커뮤니티 베이스 스터디를 크로스 섹셔널을 해서 이 아이리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근육에서 나온 호르몬인데 이 혈중에 있는 아이리신의 농도와 sarcopenia하고 관련성이 있다 하는 것을 밝혀서 이게 예측 인자일 거다 이렇게 제시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험실 모델에서 sarcopenia를 만드는 방법은 스테로이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덱사메타존 트리트먼트를 하면 근육량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덱사메타존에 의해서 근육에 위축이 와 있는 그런 세포에서 아까 제가 설명한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이 이걸 리버스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실험실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답은 제가 결과를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답은 예스였고요. 그때 실험했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게 근육세포를 분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DC에 올린 다음에 여러 DC에 올려놓고 여러 헤르츠로 근육을 자극하면 이런 DC에 있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빈도와 어떤 강도로 자극했을 때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고 머슬 애트로피가 최소화되는지 실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은 덱사메타존에 의한 머슬 애트로피를 아이리신을 트리트먼트하면 이거를 막을 수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건 광주과학위원회에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네요. 디지스에서 나온 결과인데 최적화 전구 자극이 있는 것 같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의 근육하고 나이 든 사람의 근육의 최저가 전기 자극의 자극 빈도 헤르츠가 다르다. 아직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똑같은 근육이라도 영 머슬하고 에이지드 머슬의 어떤 생리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기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전기자극 요법도 sarcopenia를 치료하는 트리트먼트의 모달리티 하나로 제시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뿐만 아니라 시스테믹 이펙트를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많은 수준에서 실험실 수준, 동물 수준, 개인 수준 그리고 스포츠 현장 그리고 이런 파퓰레이션 헬스 부분에서 연구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것은 엑서사이즈가 어느 수준에서 어떤 작용을 해서 이런 시스테믹 이펙트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새로운 연구가 추가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젊은 사람의 근육과 나이 든 사람의 근육이 다르다고 했었는데 그럼 저항성 운동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저항성 운동의 강도는 얼마야 될까? 또 저항성 운동의 빈도는 어떻게 될까?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들한테 그것이 같이 적용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원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퍼블릭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sarcopenia를 프리딕션 할 수 있는 그런 모델하고 예측을 해서 그 예측된 것이 나중에 클리니컬 스터디에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는 내용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쯔쿠바 대학의 장수연구소에 오랫동안 계셨던 센터장 김형명 선생님이 수년 전에 냈던 책인데요. 우리가 은퇴하면 연금을 받고 사는 사람 상상을 하고 또 연금이 충분하면 노후가 안전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근육이 어쩌면 연금보다 강하다 이런 내용을 제시하고 이거 그림으로 잘 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육 운동을 할 건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록은 거기까지인데 아까 프레일리티가 나와서 그거 몇 장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미국 알버쿠키에서 학회가 있는데 Frailty and Sarcopenia Research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다루는 거죠. 저는 sarcopenia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sarcopenia는 넓은 의미의 fraility에 포함된 거고 이런 fraility의 시작은 sarcopenia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프레일리티에 들어가는 것, 아까 치매도 오랜 기간의 임상 경과를 거친다고 했는데 프레일리티도 전 단계 프레일리티가 있고 그다음에 프레일리티가 진행되면 마일드한 것에서부터 아주 시비한 것 그리고 결국은 이런 디세이빌리티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디세이빌리티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사망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